예, 여러분. 자, 이제 2장인데요. 실천기술론 2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OT 때 2장부터 6장까지는 모델들의 모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2장 정신역동 모델을 할 거고요. 여러분, 정신역동 모델은 인행사에서도 다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정신역동 모델이 또 나와 할 수 있는데 인행사에서는 정신역동 이론해갖고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그 에릭슨 또 아들러 융 이렇게 해갖고 네 명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전형적인 정신분석의 이론을 얘기한 프로이트 얘기로만 국한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왜 거기서도 프로이트 다뤘는데 또 다루나 할 수 있는데요. 기술로는요, 인행사보다는 좀 더 현장에 적용하는 기법 위주의 문제들, 그리고 과정 위주의 문제들, 현장 중심의 우리가 기술의 핵심이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 과정이나 실천의 기법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기법이라 하더라도 사례나 예제 중심 이런 지문들이 좀 더 나오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2장 정신역동 모델이라고 할 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 국한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정신역동 모델,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모델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프로이트의 정신역동하면 이제 정신분석을 프로이트를 말하는데요. 크게 1절에서는 정신역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 프로이트의,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역동 모델의 개인 목표와 과정 나왔는데 2장부터 6장까지 이제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 2장하고 3장 가서 심리사회 모델하고 4장 가서 인지행동 모델 할 텐데 6장까지의 거의 모든 내용이 쓰여진 이 교재의 구조는 이거예요. 철학과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이게 기술론이니까 개입의 목표와 개입의 과정, 기법 여기에 더 초점을 둔 거죠. 예, 그래서 사례나 예제 문제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절에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국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심리성적, 프로이트는 사이코섹슈얼에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 제시한 거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기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행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물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서도 기술론에서 특히 문제로 많이 인용되는 거는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목표와 과정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기술론이기 때문에 개인 목표, 과정, 개입 기법 23회 요 바로 전에는 개입 기법, 프로이트 하면은 개입 기법의 전이 역전이, 훈수, 자유현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거고요. 22회 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적용하는 개입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행사에서도 배운다 하더라도 기술론이라는 과목에서 다룰 때에는 물론 유사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정이나 기법 중심이다. 이런 차이를 좀 아시는 게 OT 때 이게 좀 겹쳐도 그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2장, 프로이트 중심의 이 정신분석을 다루고 있는 여기에 기출 경향을 보니까 볼게요. 정신역동 모델의 주요 특징을 묻는 문제나 개입기법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정신역동 모델의 주요 특징은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여러 모델을 한 문제에서 다루는 종합형 문제에서 선택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인행사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단독 문제로도 잘 빠지고 문제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예, 한 해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게. 근데 상대적으로 기술론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그만큼의 기출 빈도는 없어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 이론은 실천기술론 문제를 풀다 보면 종합형 문제나 그 다음에 다른 학자의 모델이 나오더라도 틀린 지문으로 많이 인용돼요. 예, 그래서 선택 지문으로 많이 인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정답으로 나오는 단독 문제, 프로이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론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적 내용은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자주 인용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탄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 기법은 단순히 종류만 외울 것이 아니라 모델의 특징을 바탕으로 각각의 기법이 어떻게 왜 사용되는지, 기술로는 말 그대로 선택 적용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법을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예제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인행사 비해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기출이 낮다 그랬죠. 최근 5년간 보면 한 문제 정도예요. 평균 문항수가.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요. 또 안 나오는 애도 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다른 모델들과 관련된 종합형이나 다른 모델 문제에서 틀린 지문의 선택지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년간의 핵심 키워드로 정리한 걸 봤더니 정신역동 모델의 주요 특징이 내문항, 그 다음에 정신역동 모델의 계획기법 내문항에서 10년간의 자료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단독 문제로서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문제는 조금 약하나, 그러나 우리가 선택 지문으로 자주 인용되면 그게 O인지 X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의 비중은 너무 수치에만 염두하지 말고 함께 두셔요 라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에 대한 것들, 정신분석 중심으로 된 실천기술론의 모델을, 지금 프로이트의 모델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실천기술론 2장 들어왔는데요. 자, 2장부터 6장까지는요, 여러분들하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 모델 1장에서 모델의 의미 아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실천 모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모델이 하나만 있느냐? 아니겠죠. 선택 적용하는 능력이니까 2장에서는 정신역동 모델을 다룰 거예요. 요번 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기술론에서는 아까 앞에서 제가 안내도 알려드렸지만 인행사같이 정신역동의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프로이트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심리상의 모델 볼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인지행동 모델, 5장에서는 과제중심 모델, 6장에서는 기타 모델을 다룰 건데요. 자, 6장의 기타 모델은 정말 기타 모델로 여러 모델이 있어요. 근데 역량강화 모델하고 위기개입 모델이 중심 모델인데요. 최근에 기출을 보면 기타 모델에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하고요. 또 동기강화 모델까지도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3회에는 기타 모델로서의 동기강화 모델이 단독 문제로 빠졌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도 단독 문제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모델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다룰 건데 실천 모델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앞에서 했냐면 1장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특정 이론에만 제한돼서는 안 되며 다양한 이론이나 방법적 요소들이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기술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 적용을 잘 하려면 한 모델만이 아니라 이 케이스는 인지행동 모델, 이 케이스는 과제 중심 모델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이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선택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우린 여러 모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할 거고 이번 강의에서는 2장의 정신역동 모델, 프로이트 중심으로 볼 건데 여기에서 모든 모델을 이제부터 6장까지 갈 때 우리 교재는 조금 통일감 있게 정리를 해드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각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은 뭐냐? 그 다음에 계획 과정은 뭐냐? 계획 기법은 뭐냐? 그런데 보시면 이 과목은 모델이잖아요. 모델은 방법적 정교화가 이론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방법적 정교화가 뭐겠어요? 어떤 계획 과정을 거치는데요. 계획의 기법이 뭐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델의 학습에서는 계획 과정과 기법에 좀 더 비중 있는 설명을 할 거고 문제도 사실 여기서 많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특히 프로이트 같은 경우 배울 때 이거 인행사에서 배운 내용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중은 뭐냐면 기술론다운 문제를 염두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기술론은 개입 과정이 문제로 잘 나오고 개입의 기법, 왜냐하면 선택 적용해내는 능력이에요. 적용을 해서
A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A-로 변화하도록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계획과정과 기법에 더 비중을 두겠다. 그리고 제가 인행사에서 프로이트 할 때 혼수비니 전이니 이런 용어들을 거기선 개념적인 위주로 하지만 여기서는 사례로 예제를 들어드려서 기법이 정말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노력을 이번 시간에 해볼게요.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인 얘기는 했고요. 그러면 2장의 정신역동 모델, 여기선 누구 중심으로 간다고요? 프로이트 중심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정신역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조금 보시면요. 정신역동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 나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인행사하고 겹쳐서 제가 조금은 빨리 가고 그럴게요. 그래도 키워드는 잡고 갈게요. 정신역동 모델, 프로이트는 자유현상과 꿈의 분석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는 정신역동 모델을 창시하였다. 자유현상, 꿈의 해석 들어보셨죠? 자, 이따가 이거 설명 나오니까 거기서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이론을 우리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힘, 이드, 에고, 슈퍼이고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이다. 그래서 정신역동, 정신분석 이론은 맨 끝에 문장, 인간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서로 다른 다양한 힘들의 역동적인 상호과정을 다룬다. 뭘 다룬다? 역동적인 상호과정을 다룬다. 예. 심리 내적 상호과정. 예, 역동적 다이나믹. 예, 그 정도 단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과정이 여러분들 교재에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키워드만 볼게요. 인간 동기 중 생물학적 욕구. 예, 바로 이제 리비도에 대한 강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은 무의식적 동기. 예, 되게 억압된 그것이 무의식적 동기가 되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갖는다 그랬고요. 또 인간의 마음은 다양한 힘들의 에너지 체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회가 나오는데요. 이 사회는 나는 좀 내 맘대로 충분히 내 이득을 발휘하고 싶지만 사회는 나이를 들수록 그건 안 돼 라는 통제와 제약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사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는 또 그런 이드의 욕망이나 리비도의 어떤 거에 따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또 투쟁적 인간관이라는 그런 표현도 써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인간과 사회는 갈등을 겪는다 그랬고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심리 혹은 정신결정론. 이거 우리가 배웠죠. 옆에 잠깐으로 확인할게요.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에는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지나온 과거의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 예, 프로이트 이론을 한마디로 단어를 좀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 단어가 정신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수치스럽거나 죄책감을 느껴서 억압한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실수나 착오 행위로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때요?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 그 얘기는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을 가정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이트에서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얘기되는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모든 무의식적 동기 중에 성적 욕구, 성적 리비도를 중요시했다는 얘기했고 특히 마지막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시했는데 특히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 함은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그래서 태어나서 보통 5, 6세 정도까지를 프로이트는 되게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죠.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무의식의 포로고 욕망의 포로냐 뭐 이런 비판을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 봤고요. 이제 37쪽에서 38쪽을 가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프로이트 기본 과정은 다 봤고요.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의 영역이죠. 이거 인행사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제1 영역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지형학적 모형 이렇게
생긴 거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무의식이 이만큼 크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연구 후반에 마음의 제2 영역으로 구조적 모형을 말했는데 그게 원초와 자아, 초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원초와 이드, 그 다음에 자아, 에고, 그 다음에 초자, 슈퍼 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 모형 이 두 가지. 그래서 마음의 제1 영역, 제2 영역 말씀드렸죠. 예,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자 해서 여기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들은 우리가 인행사에서 자세히 배운 내용이고 좀 반복적인 부분이고 해서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 간단히 이 표로 정리를 그냥 확 할게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되도록 동일 내용에 대한 것들이 2개 이상의 과목에서 겹쳐지면 그냥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썼어요. 덜 헷갈리시라고.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식의 그 수준의 지형학적 모형 먼저 볼 거니까요. 예,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은 내가 보고 지각하는 오감각으로 아는 것들이죠. 근데 빙산의 일각으로 극히 일부다. 우리는 이게 단 줄 알지만 그 다음에 무의식은 스스로 지각하지 못하는 정신의 깊은 부분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지하고 이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들을 정신결정론이라고 했고요. 이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노력을 하면 이렇게 의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걸 뭐라 그랬다? 전의식이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 이걸로 빨리 정리할게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이거 의식, 전의식, 무의식은 구조적 모형이 아니고 지형학적 모형이에요. 자, 의식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 있는 오감각,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지점, 교량 역할, 그리고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 그랬어요. 현재는 금방 의식 못하지만 내가 조금만 노력하여 집중하면 어때요? 저장된 기억이나 생각들이 의식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 요 교량 역할하는 걸 전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은 정신 내용의 대부분, 정신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우리가 자각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으로 가는 길을 주로 꿈,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신분석에 초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프로이트는 누구보다도 무의식의 힘을 강조한 학자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지만 우리가 의식하거나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그랬고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됐다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무의식은 언어화 되기 어렵고 논리성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더 의식이 더 어려운 거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 하면 지형학적 모형이다라는 기준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자를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요 정도 보고요. 요번에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마음의 구조적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 그래서 원초아는 애칭이 충동자, 쾌락자, 자아는 조정자, 균형자, 초자아는 심판자. 그래서 자아가 가운데서 어때요? 원초아와 초자아를 잘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책에 프로이트의 의장가 그 책을 보면 요 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원초아는 지금 막 2차 성징하고 그냥 리비도가 그냥 성적 리비도도 많이 오르고 아직 뇌의 발달도 잘 안 된 그 전전두엽 발달 안 돼서 이렇게 조금 욕구 제한 안 되고 이런 그런 어떤 청소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자는 신부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 가운데 자아를 교사로 표현하면서 이 막 원초아가 이 마음대로 막 하려 그럴 때 신부님이 막 이렇게 그 어떤 도덕적인 강한 걸로 막 청소년에게 이렇게 압박을 할 때 가운데서 교사가 양쪽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이걸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나와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말 그대로 충동자인 원초아는 즉각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죠. 그래서 1차적 사고 과정을 거치고 쾌락의 원리를 따르고 싶어 하는데 이때 자아는 잠깐 하면서 2차 사고 과정 그리고 현실 원리 뭐예요? 지금 욕구를 맘대로 했다가 일이 더
복잡해지잖아. 조금 욕구를 지어내보자. 사회가 수용 가능한 형태로 만족을 좀 얻어보자. 잠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적 사고 과정은 원초와 잠깐 하는 현실 원리를 따르는 자아, 요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초자아는 뭐죠? 도덕적 판단. 예, 그래서 주로 상과 벌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초자아는 두 개의 측면이 있었죠. 양심과 자아 이상. 양심은 처벌적인 측면, 자아 이상은 보상적 측면. 그래서 제가 인행사 할 때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잘한 거는 당연한 줄 알고 못 보고 못했을 때 혼내줘서 양심을 키우는데 그것만이 도덕성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할 때 상을 주고 그게 더 멋진 나라는 긍지를 주는 그런 도덕성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원초와는 여러분들이 충동적, 쾌락적, 쾌락 원리. 그 다음에 자아는 조정자이면서 현실 원리. 그 다음에 초자아는 도덕 원리, 예, 이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 2차 사고 과정도 문제 낼 때 많이 장난치거든요. 예, 그래서 원초와는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1차적 사고 과정이라면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때까지 만족을 지연하는 욕구를 조절하고 지연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꼭 잡아주세요. 지문에 자아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현실 원리를 따르며 1차적 사고 과정을 거친다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게 찾아지고 보여지는 공부를 하셔요라는 거죠. 자, 여기는 제가 요 정도로 볼게요. 인행사에서 좀 더 짚어드리고 자세히 본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기술론에서는 중요한 게 과정과 기법이에요. 거기에 좀 더 제가 비중을 둘게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이트에서 모르면 안 되는 게 프로이트도 발달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리비도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 설명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주요 특징 이렇게 나오는데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총 5단계로 말했어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혹은 잠복기, 그 다음에 생식기입니다. 이렇게 5단계로 말했고요. 여기에 있어서 프로이트는 전생애를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프로이트는 이 발달 단계를 뭐죠? 리비도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 설명해서 구강기는 입에 집중되고 학문기는 어때요? 학문. 예. 그리고 또 남근기는 성기, 잠복기는 성적 관심이 쭉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예. 그리고 생식기는 다시 2차 성징이 올라오는 시기다라고 했어요. 구강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원초화가 지배적으로 기능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뭐죠? 구강기 후기에 최초의 뭐를 경험한다 그랬죠? 양가 감정. 예, 요 정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세요. 예, 구강기 후기에 이제 이유를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최초의 양가 감정을 갖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학문기는 무엇보다도 자기 조절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자기 컨트롤. 그다음에 남근기는 이제 프로이트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바로 이때 남아는 웨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건 동성애 부모를 미화하고 이성애 부모를 사랑하는 거지만 결국은 동성애 부모를 닮아감으로써 동일시함으로써 극복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남아의 경우 엄마를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지만 결국은 동성인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극복한다 그랬고 아버지가 법이나 규범으로 상징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서 뭐예요? 바로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법과 도덕을 배우고 규칙을 배우는 초자아가 발달한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재기는 쭉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동성 간에 이제 관심이 되게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동성에 대한 우정. 예. 그다음에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중단되고 이때는 또래와 어울리는 사회화가 중요할 때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같이 봤고요. 요 단계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죠? 인행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특히 프로이트는 유아 성욕에 대한 그 강한 주장을 했는데 그 유아 성욕에 대한 반대 입장 이런 것들 때문에 융이랑 또 헤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했잖아요. 그리고 리비도에 대한 개념도 융은 훨씬 더 확장을 했다 이런 차이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행사에서는 그런 학자 간의 비교들이 되게 문제로 중요하게 다뤄져요.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근데 실천 기술론에서는 프로이트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론에서 하나 제가 인행사 할 때 말로는 언급했지만 인행사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언급을 할게요. 여기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 리비도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 바로 우리가 발달을 한다 해서 5단계를 제시한 게 프로이트잖아요. 근데 이 프로이트의 그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고착과 퇴행이에요.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너무 과다하게 만족을 하거나 너무 결핍되고 좌절을 하면 그것이 어때요?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학문 공격적 뭐 성격, 뭐 구강 수동적 성격 이런 식으로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착이라는 픽스 개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고 가셔야 되고 이 고착이라는 개념이 퇴행, 우리가 방어 기제에도 나오지만 퇴행이라는 개념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 기술론에서는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40조까지.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39에서 40조까지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고착과 퇴행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게요. 예, 지금부터 할게요. 고착.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여 더 높은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특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 고착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과다하게 만족을 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결핍되면 고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고착에 대한 게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러면 퇴행은 뭐냐? 이미 특정 단계로 발달이 이루어졌어요. 예, 발달이 나이를 먹고 발달이 됐는데 어떤 원인으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게 퇴행이에요. 근데 이걸 연구해 봤더니 프로이트는 내가 어떤 단계에 강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으면 퇴행을 하는데 어느 단계로 가냐면 고착이 일어났던 단계로 퇴행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본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단계 이게 과다한 만족, 그다음에 아주 결핍 둘 다. 어떤 여성은 결혼을 해서 되게 어렵게 사는데 자기는 영유아 시절에 되게 아주 만족스러운 어떤 시기들을 강하게 겪었으면 이제 내가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수록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수록 어느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퇴행이 그때 아주 좋았던 그 유아 시절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그때 되게 마음이 머물러 버리는 이런 어떤 걸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또 불안이 발생했을 경우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퇴행을 보이는데 어렸을 때 불만에 쌓였던 시기 예를 들어 구강기 고착이 일어났다면 구강기로 퇴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퇴행이라는 게 되게 고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요. 또 반대로 아까 그 여성은 되게 과도하게 만족했던 때라면 아주 결핍이 있는 학문기를 보냈다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사람은 학문기의 어떤 학문 공격적 성격과 학문 보유적 성격을 보이는 퇴행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고착과 퇴행의 이미 특정 단계로 발달이 이루어진 뒤에도 어떤 원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퇴행을 할 때에는 그 사람 발달 단계에 고착이 일어났던 시점으로 간다. 이게 바로 이 둘의 중요한 관계예요. 제가 인행사에서는 이걸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만 말했는데 기술론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 하면 방어 기제를 설명 안 하고 갈 수 없죠. 그런데 인행사에서 방어 기제는 사실 여기보다 더 자세히 나와요. 근데 제가 인행사에서 방어 기제를 설명할 때하고 이때하고 조금 달라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분산시켜서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는데요. 일단 방어 기제의 개념 40쪽에 있는데요. 방어 기제는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나 불안을 느낄 때 셋째 줄 자아의 무의식적 노력이에요. 방어 기제는 의식적 노력이 아니라 무의식적 노력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 방어 기제는 뭐예요? 불안을 느낄 때 다시 원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예, 그걸 보시고요. 방어 기제의 의의가 있는데요. 불안은 인간에게 닥친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고, 인간은 불안을 원치 않으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자기를 보호하고 싶을 때 뭘 사용한다?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자, 근데요, 방어 기제는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어 기제는 유용하고 어떤 거는 되게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방어 기제가 누구나 사용하죠.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너무 병리적으로 사용되고 아니면 건강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요 네 가지예요. 40쪽에서 41쪽까지 있죠. 방어 기제의 병리성의 판단 기준. 제가 인행사에서는 문장으로 나와서 단어로 짚어드렸는데 여기는 딱딱 단어로 했죠. 방어 기제의 강도가 적절한가? 방어 기제가 균형이 있나? 연령 적절성이 있는가? 철회 가능성이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이 사람이 쓰는 방어 기제가 건강한 수준에서 나타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뭐라고요? 기준이라고요. 암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방어 기제의 강도, 또 방어 기제를 하나 혹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균형. 그 다음에 사용한 방어 기제가 연령에 적절한가. 제가 어떤 얘기했죠? 방어 기제 중에 아니야 아닐 거야 라는 부정이나 다 너 때문이야 이런 투사는 되게 유아적 방어 기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른이 우리가 살면서 어른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너무 어른이 매사에 막 다 너 때문이야 그러고 매사에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러면은 연령 적절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철회 가능성은 우리가 방어 기제는 불안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사라졌으면 그만 써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쓰면 이 사람은 철회 가능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병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어 기제에서 여기는 이제 불안할 때 쓴다 그랬는데 불안에 대해서 불안의 유형을 설명을 인행사에선 하고 있는데 여기선 자세히는 안 하잖아요. 근데 잠깐 해서 다시 한번 헷갈리실까 봐 집어드렸어요. 프로이트는 불안을 현실 불안, 신경증 불안, 도덕 불안으로 나눴고요. 현실 불안은 자아가 느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신경증적 불안은 누구하고 누구죠? 원초와 자아가 부딪힐 때. 도덕 불안은 자아, 초자아, 예,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할 때 생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어 기제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제가 인행사하고 조금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게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한 강좌에서 너무 또 길면 또 강의 길다고 애초에 안 들으시니까 그게 또 걱정이 돼서 약간 요 차이들을 좀 두고 갔어요. 자, 인행사에서 제가 방어 기제를 설명할 땐 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방어 기제 요 종류에서 성숙한 방어 기제와 미성숙한 방어 기제, 유아적 방어 기제를 좀 나눠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눠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방어 기제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때 예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제 응용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관련 속담이라거나 관련 신조어 같은 것들을 잡아드렸죠. 근데 제가 그때는 워낙 인행사가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고 예제를 다 달아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일이 읽으면 오히려 시간이 잘 쓰지 못할 것 같아서 거기서는 방어 기제 각각의 개념 정의와 예제 연결을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그쵸? 예, 근데 여기서는 실전 기술로는 거의 예제로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다면 적어도 물론 기술론보다는 인행사가 훨씬 방어 기제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는 적어도 요 정도의 방어 기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고 또 관련 뭐 예제에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설명에 있어서의 차별화를 좀 둔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예, 볼게요. 그리고 제가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조금 연결되도록 도와드릴게요. 방어 기제는 억압이 있고 쭉 있는데 억압. 자아가 위협적인 내용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서 의식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방어 기제 중에 가장 1차적인 방어 기제고 우리는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압이다 억제를 안 하면 하루가 정말 피곤할 거예요. 예. 매사에 막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적절한 수준의 억압이나 억제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랬는데 지나치면 또 문제고요. 아무튼 그래서 자아가 위협적인 내용을 의식의 밖으로 밀어내 의식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12회 때 좀 오래됐지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제가 나와요. 아니 자신의 애인을 뺏어서 결혼한 친구는 얼굴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나 이게 이 내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꽉꽉 누른 거예요. 예, 왜냐면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하는 건 너무 나에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자아가 위협적인 내용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고 의식 밖으로 밀어냈다는 건 무의식으로 꽉 눌렀다는 거잖아요. 의식 바뀌니까 무의식으로.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너무 괴롭고 위협적이니까 무의식으로 추방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답이 뭐였냐면 억압이었어요. 예제로 나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술론의 특성상.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한번 볼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행동으로 옮긴 후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 행동을 취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취소 우리 사실 엄마들이 많이 하죠. 애 머리 톡 때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다 너 잘 되라 그런 거야.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취소고요. 그 다음에 반동 형성. 예, 바로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생각 소원 충동을 정반대로 반동 형성 정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 예제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게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를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고 한다? 사실 그러기 힘들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정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그런 예제도 본 기억이 나요. 재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딸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 딸이. 근데 사실 마음으로는 서운하고 그 정도 컸으면 서운도 하잖아요. 근데 이 딸에게 그냥 정도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반동 형성.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정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예제로 나오면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 기술로는 더욱더 예제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씨는요. 부모나 주변의 중요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담는 것,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똑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씨는요, 긍정적 동일 씨와 적대적 동일 씨 혹은 부정적 동일 씨가 있는데요. 긍정적 동일 씨는 부모가 뭘 잘했을 때 잘 배우면 좋은데, 적대적 동일 씨, 딱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미워하면 담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반장이 선생님 엄청 그러니까 반장 되기 전에는 막 선생님의 어떤 그런 비민주적 태도나 이런 걸 미워하고 너무 싫어했는데 반장 되고 완전히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투와 막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적대적 동일시 된 거죠. 우리가 적대적 동일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가정폭력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아버지같이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분노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더니 어느새 나도 결혼을 했는데 가정폭력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가폭은 다 100% 그렇게 적재적 동일시가 된다 이거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이제 일정 부분 유의미하게 그런 반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현장에서 이런 반복이 되지 않게 그런 환경에 처해서 크는 아이들이라면 뭐예요? 그런 환경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때요?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노 조절 훈련이라거나 이런 거를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투사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충동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거. 사실은 어때요? 내가 갖고 있기에 불안하니까 다 너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사가 이제 다 너 때문이야 라는 거고요. 투사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신령 없는 목수가 연장나무란다 뭐 하고 이 투사가 아주 병적인 수준으로 가면 의처증이나 의부증 뭐 이런 걸로 간다는 얘기도 했어요. 자기애로 향한 공격적인 충동을 자기에게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전치, 예,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을 생각이나 이것들을 여기서 중요한 건 덜 위험한 대상으로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게 하는 걸 우리가 전치라고 했죠. 그래서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 혹은 때리는 시어머니에게는 내가 어떻게 못 대되니까 말리는 시누이를 더 미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전치의 메커니즘입니다. 전치의 심리 메커니즘이죠. 대리 형성은 목적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비슷한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비슷한 것으로 옮겨가는 걸 대리 형성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승화가 있는데 수용될 수 없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 높은 수준. 그래서 상대적으로 승화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성숙한 방어 기제라 그랬죠. 그 정도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부정. 현실에서 일어났던 위협적이거나 외상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야, 아닐 거야. 제가 부정이나 투사는 되게 유아적 방어 기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 다음에 합리화.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합리화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는 좀 달라요. 거짓말은 되게 의식적인 거잖아요. 변명도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기 위해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보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 나폴레옹 컴플렉스나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기와집을 짓는다, 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얘기들 조금 하고 있고요. 퇴행, 심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당했을 때 현재의 발달 단계보다 더 이전 단계로 가는 것. 아까 퇴행과 무엇이 고착이 되게 중요하게 심리적으로 메커니즘이 맞물려 있는 얘기들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전환,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계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환은 몸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근데 이거는 감각기관이나 팔다리, 수의근계로 가는 거고요. 예, 신체와는 뭐라 그랬죠? 이것들이 어때요?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계 외의 신체 부위로 표출되는 거. 그래서 전환과 신체와 구분하자 그랬죠. 예. 기술론에서 인행사에서도 나오는데 요것들을 좀 내드렸는데요. 특히 여기에 이렇게 방어 기제를 다시 요약을 해드린 것들은요. 주로 문제로, 예제로 자주 나왔던 걸로 좀 축약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반복, 두 과목에서 반복적이더라 그래도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끔 편집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용성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인행사하고는 조금 더 이것들은 이제 요 개념 정의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양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니까요. 그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물 한번 먹고 한숨 돌리고 갈게요. 예. 네. 자, 이제 실천기술론에서 2절은 정신협동 모델의 개인 목표와 과정이 나오는데요. 아까 1절보다는 기술론에서는 이쪽이 기출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1절은 인행사하고 상당 부분 겹치죠. 근데 여기에서는 기술론은 말 그대로 기법을 적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선택 적용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술론은 아무래도 모델의 개입의 목표와 과정에 좀 더 기법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여러분들하고 그런 포인트를 두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협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 볼게요. 여러분, 제가 정신협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에서 뭐라 그랬죠? 모든 지금부터 제가
프로이트부터 쭉 갈 텐데 모든 모델마다 개입의 목표가 조금씩 다르죠. 인간관이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근데 정신역동에서는 지금 저랑 똑같은 말을 하신 분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 무의식의 뭐죠? 의식화. 그리고 이걸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분의 나, 의식의 나만 난주라, 그러니까 그냥 나만 난주라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는, 그래서 전체의 나. 그래서 자기를 보다 더 확장된 이해, 자기에 대한 확장된 이해, 이런 것들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의 개인 목표 하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개인 목표 42쪽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경험에서 갖게 된 불안한 감정이나 무의식적 갈등을 어떻게 해요? 의식화하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현재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 통찰하도록 돕는 것. 예, 그래서 아하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과거에 억압된 그 마음이 이렇게 작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 아하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옆에 잠깐의 인사이트, 통찰에 대해서 보면요.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개인의 무의식적 갈등 요소를 자각하게 되는 걸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 자기 이해의 확장, 또는 뭐 책에 따라서는 통합된 자기 이해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자꾸 유사 용어를 쓰는 건 뭐예요? 기출을 하시는, 문제 내시는 선생님은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고 학생들이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만 가르쳐 드리면 다른 말 표현이 나오면 다른 내용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반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귀담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역동 모델은 어떤 계획 과정을 거치나 볼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22회 때 이 계획 과정이 문제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기술론 나온 문제죠. 기술론에서는 말 그대로 과정이나 기법의 적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래서 계획 과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행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획 과정은 어떠냐? 관계 형성의 단계. 처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는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의 단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하는 것. 이 독립된 정체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로서 사는 거죠. 계속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는 무의식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이해를 확장하도록 하는 거죠. 아, 부분의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를 확장을 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순서 아셔야 되고요. 요것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요 단계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할게요.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관계 형성 단계. 본격적 원조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료자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신뢰를 형성하는 것. 여러분, 치료자와 클라이언트가 신뢰가 없으면 막 진도 나가봤자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신뢰 형성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 두 번째 문장 보면 신뢰 형성을 우선 형성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신뢰를 형성을 해야 덜 방어적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면 진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개입을 한들 효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관계 형성 단계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단계인데요.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이라 그러는데 관계 형성에서는 신뢰를 형성을 해야 덜 방어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동일시해야 할까요? 클라이언트가 바로 사회복지사, 정신분석 치료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치료 환경에서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누구와 치료자,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동일시하기 시작하여 사회복지사의 생각과 태도 등 많은 부분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현실감을 부여함으로써 세상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때 그러면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는 그게 이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치료자는 뭐예요? 어떤 거를 갖고 있어야 도움이 될까요? 바로 건강한 현실감을 갖고 있어야죠. 사회복지사가 왜곡되지 않은. 그래야 클라이언트가 어때요? 왜곡된 어떤 거에서 건강한 현실감을 가짐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동일시한다라는 건 사회복지사에게는 건강한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 있고 왜곡되지 않은.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 보도록 하는. 예, 그래서 치료자의 건강한 현실감을 얘기하고요. 그게 있어야 동일시가 되니까 건강하게. 세 번째는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요.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하는 거 정말 어렵죠.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거. 근데 이게 바로 독립된 정체감으로 형성이 되려면 뭐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성인으로서 내 나이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런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건데 이거를 형성하려고 하는 과정에 너무 어렵잖아요. 버겁잖아요. 이전에 제 나이에 성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과정이 너무나 어려우면 그러면 이 독립된 정체감의 변화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에 흔들리지 않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대부분 왜 억압을 해서 무의식으로 넣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의식화해야 독립된 정체감이 되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있지 않고. 그러면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는 관계에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퇴행을 보이기도 해요. 퇴행을 보인다는 건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에 아주 만족스러웠던 때로 더 어렵고 불안하니까 돌아가는 퇴행을 보이기도 하고. 예, 우리가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힘들면 뭐 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고착이 일어났던 대로 퇴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해요. 그럴 때 사회복지사는 이게 바로 제 나이를 사는 성인으로서 어덜트로 성장할 수 있는 투쟁으로 이해를 해주면서 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퇴행을 하고 하면서도 어때요?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그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성인을 위한 성인으로서 제 나이를 살 수 있는 투쟁을 이해해주고 사회복지사는 이 투쟁,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이 투쟁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공정하며 일관된 부모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때 이제 부모가 많은 상처의 대상이 되기로 하는데 이때 나 역시 또 그 상처를 주는 부모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잘 버텨줘야 돼요. 퇴행을 보이고 하더라도 잘 버텨주고 건강한 인내심을 갖고 치료자가 그럴 때 바로 그런 어떤 치료자의 버텨주기가 있을 때 바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된 정체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이게 성장에 대한 개념이 성장은 이렇게 쑥쑥 이렇게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크는 게 성장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컸으면 빨리빨리 커서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장은 직선형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은 나선형입니다. 나선 아시죠? 성장한 듯 하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내려오고 이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성장은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이라는 것들을 치료자가 성숙하게 알고 있어야 이 내담자가 좀 성장한 듯 하다가 다시 퇴행을 하고 밑으로 내려와도 어때요? 이 퇴행을 건강하게 버텨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건강하게 퇴행을 해야 그 다음에는 요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요. 이게 인간의 변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은 나선형이다라는 것들을 치료자가 잘 알고 있고 이걸 잘 도와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이제 부모, 일관성 있는 부모 마음으로 버텨준다라는 게 치료자 역시 대단히 힘든 과정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정체감을 갖는 거죠. 바로
아이처럼 울고 어른답게 내 나이답게 살 수 있는 힘, 그것들을.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를 가면 클라이언트는 바로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과거의 뿌리를 이해하는 거죠. 뭐를 하는 거죠? 무의식의 의식과 통찰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과도한 방어 기제 같은 것도 내려놓고 유치한 정서적 행동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살면서 또 좌절할 수 있어, 또 실패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어때요? 이제는 똑같은 웅덩이에 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성장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삶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웅덩이에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전문 용어로는 이걸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몇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저기에 웅덩이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도 또 빠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웅덩이에 계속 빠지던 나를 알아차리고 이제는 그 웅덩이를 옆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게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 자기 이해의 확장이고 내 나이에 맞는 내 옷을 이제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무조건 되진 않아요. 아주 힘들게 아이처럼 우는 과정, 퇴행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주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이 나선형 성장. 퇴행을 할 때 치료자가 막 불안해하면 이제 내담자는 성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성장이라는 건 직선형이 아니고 나선형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퇴행을 할 때도 치료자가 정말 일관된 부모 모습으로 버텨줘야 내담자가 성장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 과정은 되게 이제 좀 디테일한 과정인데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이 순서가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신역동의 개입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인데요. 정신역동의 개입 기법은 우리가 23회 때도 요 바로 전에도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입 기법들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들은 개념 정의 위주로 인행사에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는 요 각각의 개념 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하나의 과정, 하나의 사례로 조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단지 개념 정의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의의 해석이 나오고요. 전이라는 게 나오고 43쪽에 그 다음에 역전이라는 게 나오네요. 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전이 를 할 때 알려면 우리가 역전이 같이 해야죠. 한 걸음 더에 이 역전이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유연상, 그 다음에 훈습, 다른 말로 철저학습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그 유명한 꿈의 분석, 그 다음에 저항해석, 직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볼게요. 전이 제가 이것들 일단 개념 정의 잡고요. 이따가 사례로 전체를 한번 하나의 사례 안에서 전체 용어들을 잡아볼게요. 예, 전의는 이제 정신역동 개인 모델에서 우리는 전의 역전의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전의는 거기 43쪽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혹은 치료 전형적인 이제 그 정신분석 치료자를 자신의 과거 속의 중요한 인물로 느끼는 것을 뭐라 그런다? 바로 전이가 유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상담은 대개 이렇게 대각선 정도의 마주보기가 편안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전통 정신분석은 이 카우치라는 의자, 거의 반 눕는 의자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상담가는 이 사람의 시야에서 이렇게 눈 마주치는 아이 컨택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좀 옆으로 앉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이와 역전이 개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이는 누가 누구에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혹은 그 치료자에게 과거에 내가 해결되지 못한 감정, 내가 억압한 그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뭐 아니면 어째서 과거의 미해결 감정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를 마치 그 대상처럼 느끼는 걸 전이가 유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즉 클라이언트가 부모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녔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적대적인 감정과 사고를 누구에게? 치료자에게 뭐 하는 거죠? 투사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많은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인생 초기에 의미 있는 대상이 주로 부모이기 때문에요. 부모와 관련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부모가 갖는 어떤 그 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꽉 억압이 돼서 묻어두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과거의 관계에서 경험한 행동, 사고, 감정을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런 그 프로이트 전문 용어에서는 뭐 반복 강박이라는 용어도 쓰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만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이 전이를 잘 보면 훈련된 치료자라면 사실 이 사람은 내가 클라이언트가 치료 상황 밖에서의 삶은 모르지만 이걸 잘 관찰하면 실제 이 클라이언트가 치료 상황 밖에 실제 그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그 관계에서 있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예, 그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치료자에게 그런 전이가 유발되는 것들을 볼 때 이 친구는 어떤 장면에서 이런 전이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실마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는 유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유발되어야 되고 훈수부로 다뤄져야 치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치료자들은 전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컨대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분노를 치료자인 사회복지사에게 보일 때 이건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나한테 그래. 너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지 말고 중립적인 태도와 반영적인 태도로 전이를 유발시키고 전이를 다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담의 관계에서는 전이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는 유발되어야 하고 훈수부로 다뤄져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전이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갖고 이 전이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무의식 억압이 바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버지 닮은 사람이나 아버지와 같은 권위의 위치가 있는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치료자에게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예요? 훈수부로 다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한 걸음 더의 역전이가 있네요. 역전이는요. 사회복지사가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반대예요. 사회복지사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삶에서 내가 미해결된 관계와 미해결된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내는 걸 바로 역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역전이는 보통 클라이언트의 전이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적대적인 감정이 억압된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경우가 전이 되기도 해요. 예컨대 클라이언트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오래된 그리움이 치료자에게 과도하게 그 치료자가 날 인정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보통은 이제 전이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억압된 무의식에 묻어두었던 그런 감정들 또 뭐 부정적인 감정의 대상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자가 마치 그 사람인 것 같이 나타내는데요. 역전이는 바로 누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치료자가 이 순서가 다른 거죠.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치료자의 역전이도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는 유발되고 훈수부로 다뤄져야 되지만 역전이는 이거는 어때요? 자기 분석이나 교육 분석을 받고 해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역전이는 최소화해야죠. 치료자라면. 내가 역전이를 마구 유발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에 대한 오랜 분노가 있는데 어떤 아버지를 상담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내 옛날이 생각나서 화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역전이는 사회복지사가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교육분석이라는 용어를 써요. 치료자가 교육분석을 받아서 내가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히스토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대상에게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알아서 최소화하는 게 전문적 태도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전통 정신분석에서 전이는 유발되어야 하면 훈습으로 다뤄져야 된다. 맞죠? 근데 역전이는 어때요? 유발되어야 하면 아니죠. 이거는 교육 분석이나 자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전문가예요?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전이 역전이 됐고요. 요번에는, 여기 볼게요. 자유현상이죠. 예, 자유현상. 예, 클라이언트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 생각, 기억, 환상 등, 꿈 등을 자유롭게 말하는 개입 기술이다. 그랬어요. 프로이트는 이제 초기에는 최면에 되게 관심이 컸고요. 근데 여차저차한 이유에서 최면에서 이제 몇 가지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자유현상에 대한 이런 어떤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하고 이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자유현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 이 카우치라는 편안한 자세에서 모든 비판을 치료자가 중단을 해야 됩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아버지에 대해서 뭐 이런 비판이라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비판을 중지하고, 예, 그리고 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죠. 어떤 거에 대해서 연상이 연상을 부를 수 있도록 쭉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어떤 꿈 얘기를 했다면 그 꿈을 생각하니 뭐 그 꿈에 뭐해서 뭐가 연상되나 뭐 해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이때 어때요? 심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심판을 들어가면 억제하게 되니까요. 연상이 연상을 불러내도록. 그러니까 용같이 적극적 상상까지 가지는 않지만 연상이 연상을 불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수준을 이제 의식 수준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한 거는 모든 비판을 중지한다. 라는 거죠.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어떤 것도 도덕적 판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연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주 많이 쓰는 기법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훈습이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습, 철저학 학습이라고도 하지요. 예, 클라이언트가 자신 내면적 문제 또는 갈등의 원인과 그 역동성을 통찰하도록 함으로써 현실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 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치료 장면에서 이 문제를 줄구세요.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시킨다. 이를 훈습 혹은 철저학습이다. 그러니까 훈습, 우리가 연습한다 할 때 여러 번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반복을 통한 극복 과정을 통해 무엇으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걸 바로 훈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훈습의 목표는 전이 현상이나 생활 문제의 갈등, 과거 문제의 갈등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 관점 수준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통 프로이드 상담의 목표가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했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통찰 혹은 자기이해 수준의 확장, 자아 통합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해석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동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이에요. 앞에서 제가 되게 지난한 과정이고 치료자의 버텨주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치료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해요. 뭐가? 이 훈습, 철저학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습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경험적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지적 통찰에 한 번 일어나서 내가 그래서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닮은 사람을 미워했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알면 그 다음에 안 할 것 같지만 인간이 안 그래요. 오래 억압된 이거는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내일은 저런 모습으로 전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지적 통찰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체득적인 통찰이 일어나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철저학습, 훈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키워드가 반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례적인 지적인 통찰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철저학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바로 체득적인 통찰이 일어나야 되고 이 과정은 되게
그 상당한 치료자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한 번은 내가 그런데 너 왜 또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그러지 않고요. 아주 일관된 부모 모습으로 치료자가 버텨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숙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때 혼숙에 있어서 결정적 일회적 과정만이 아주 중요하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적 통찰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득적 통찰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요. 꿈의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분석. 예, 꿈은요. 꿈에 나타나는 무의식적 소망과 욕구, 두려움을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억압했던 것들을 풀어내고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게 바로 꿈의 분석이에요. 프로이트도 융도 꿈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꿈이 무의식으로 가는 가장 최고의 길이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무의식과 꿈의 관계를 중요하게 본 건 맞는데 꿈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둘이 차이가 있었어요. 뭐 아주 간단히 말하면 프로이트는 꿈은 감춘다. 예, 꿈은 감추기 때문에 이런 감추는 내용을 그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꿈과 관련돼서 명시적 내용, 잠재적 내용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융은 그게 아니라 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좀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둘 다 무의식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꿈으로 봤지만 꿈에 대한 접근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융과 더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꿈의 분석, 프로이트에 있어서의 꿈의 분석은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과 그 내용을 어때요? 자유연상하는 거죠. 꿈에 뭐 어떻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꿈의 내용과 관련돼서 연상되는 걸 연상이 부르도록 심판을 중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연상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런 자유연상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꿈의 명시적 내용 속에서 잠재적 내용을 추출하는 게 치료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명시적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꿈에서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꿈은 위장한다라는 거거든요. 감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위장한다. 왜냐하면 그대로 나타나면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장하는 꿈의 위장에서 나타나는 꿈의 명시적 내용 속에서 그 안에 진짜 숨겨진 잠재적 내용을 추출해내는 게 누구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명시몽, 잠재몽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행사에서 꿈의 분석 거기서는 개념적인 위주로 가고 여기서는 이것들을 정확히 좀 더 알게 예제를 좀 든다고 얘기했죠. 어떤 여성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 여성은 시어머니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꽉 억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오랜 세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골목을 막 이렇게 이제 헤매고 가다가 어느 골목으로 확 꺾었는데 저쪽에서 이만한 검은 개가 확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그 검은 개를 보는 순간 너무 위협을 느꼈는데 꿈속에서 내가 그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옆에 봤더니 큰 뭐 야구방망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확 들고 가서 검은 개를 때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서로 검은 개를 공격을 이 여성이 하면서 이제 때린 거죠. 그러고 이제 깨는데 이 여성도 되게 놀란 거죠. 그런 꿈이에요. 이때 이 검은 개는 이 여성에 있어서 바로 감추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징된 거죠. 예. 근데 이 꿈의 분석을 할 때 치료자는 이 검은 개가 어때요? 사실은 잠재몽, 오래된 억압된 시어머니죠. 예. 그래서 현실에서는 나는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어떻게 못하죠. 예. 근데 꿈에는 어때요? 명시몽. 왜냐면 내가 꿈에 말이야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실제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대들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내가 꿈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꿈을 꿨는데 말이야 어느 골목을 돌아서는데 엄청 큰 검은 개가 확 달려들어서 내가 이만한 방망이로 막 때리고 같이 싸웠어.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꿈은 위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 명시몽
꿈에 명시된 내용, 그쵸? 그 명시몽 속에 숨어 있는 뭐죠? 잠재몽, 검은 개로 상징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 대한 오랜 분노, 예, 이것들을 추출해내야 내가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재몽과 명시몽, 이 명시몽을 발현몽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명시몽이라는 거는 내가 용납 가능한 형태로 대체가 돼요. 꿈은 이렇게 대체하고 위장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하는 분석가는 이 사람의 명시몽 속에 숨어 있는 뭐를 추출해야 돼요? 잠재몽을 추출해야 되는 거죠. 오래된 심호에 대한 억압된 분노라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을 인식하는 수단이고 현재를 이해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클라이언트는 익숙한 행동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며 저항을 보일 수 있죠. 그럴 때 저항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는데요. 무의식적 저항은 의식적 저항보다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역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저항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치료자에게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저항은 꼭 방해 요소만은 아니에요. 어떤 거에 대해 강한 저항을 보인다는 건 정보의 원천이고 변화되어야 되는 어떤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저항을 해석하여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직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면은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본 직면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바로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위 사이의 불일치, 표현한 가치와 실행 사이의 모순,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주목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입니다. 예, 그래서 직면, 예, 내가 내 그 불일치를 깨닫고 내 모순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걸 직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신역동 모델의 계획 기법을 말을 했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떤 예제가 나오고 이 예제는 이 개념 중에 뭐와 관련된 개념이냐, 난이도가 높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좀 난이도가 낮으면 각각의 개념 정의가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각각의 죄송해요. 예, 개념 정의들을 이것들만 하나하나 알면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면 사실은 문제를 맞추기 위한 개념 정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술론이잖아요. 기술론은 뭐죠? 그 기법을 선택 적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기술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칠 거예요. 예. 청년 민규가 있어요. 예, 하나의 사례, 가상의 사례입니다. 자, 이 청년 민규가 전통 정신분석 치료에서 이제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전 요즘에 밤마다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꿈의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 청년 민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밤마다 아버지하고 사냥을 간대요. 예. 근데 시대만 좀 다르대요. 로빈후 시대에 뭐 활 쏘는 사냥도 가고 뭐 서부활국 같은 뭐 총 쏘는 사냥도 가고 막 아무튼 아버지하고 사냥을 간대요. 가면은 막 노루도 있고 토끼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러면 자기가 활을 쏘든 총을 쏘든 이제 팡 하고 총을 쏘든 활을 던지든 탕 하면은 아버지 제가 잡겠습니다 하고 활을 팡 쏘고 총을 뻥 쏘면은 맞는데요. 예, 한 방에. 그러면 아버지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수풀을 그럼 가져와봐라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수풀을 막 헤치고 가갖고 이 노루를 또 이 토끼를 확 잡아오려고 확 이렇게 헤치면 거기에 수풀을 확 헤치면 총을 맞거나 활을 맞은 건 나는 분명히 꿈에 이제 토끼고 노루인데 꿈속에 분명히 활을 쏠 때는 노루였는데 수풀을 확 헤치면 꿈속에 눈가에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와악 하고 깨나겠죠. 말 그대로 나이트메어, 악몽이죠. 그냥 꿈에 그런
어떤 그 사냥의 환경만 다르지 이와 유사한 사냥을 하고 수풀을 헤치고 보면 여전히 아버지 이런 꿈을 꾸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예,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꿈을 얘기하면 보통 처음에 그 치료자 정신분석 훈련을 이제 받은 치료자는 감정을 이입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감정을 이입해서 공감해주고 그 꿈의 내용을 또 이번엔 반영하죠. 또 감정을 반영해주죠.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게 아무리 꿈이라 하더라도 저라도 그런 꿈을 꾸면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이런 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자, 이 친구가 그런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나는 궁금함이 있죠. 그럴 때 물어봐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럴 때 이 친구가 어때요? 자기 감정을 잘 말을 못해요. 마음이 어수선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바로 치료자는 이 마음을 어때요? 명확화. 우리가 앞에서 명확화라는 거 배웠잖아요. 1장에서. 두리뭉실 말하고 뭐 할 때 이걸 구체화해 주는 거. 예, 아버지에 대한 그 꿈에 대한 기분이 어떠냐 했더니 되게 힘든 마음이지만 잘 자기 감정을 말 못할 때 이때 치료자가 좀 명확화해 줄 수 있죠. 아무리 꿈이라도 더구나 아직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무리 꿈이라도 내가 아버지를 총이나 활로 썼다라는 것은 꿈이어도 참 용납하기 힘들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게 바로 명확한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물어봤는데 말을 제대로 못할 때 아무리 꿈이어도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그 꿈이 나를 용납하기 힘들고 그래서 참 힘드실 것 같네요.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나는 이미 치료자는 하나의 가설이 생겨요. 제가 앞서서 1장에서 해석이라는 거 얘기할 때 치료자는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의 단서를 가지고 그 단서로 내 가설을 검증하면서 마지막에 해석을 한다 그랬죠. 처음에 내가 딱 내 가설을 가지고 너 저 뭐지 하고 무당같이 맞추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가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 꿈의 내용이나 이 청년 민규의 말을 보아 청년 민규는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분노가 있겠구나. 이거는 나의 가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가설로만 갖고 있어야지 너 아버지 미워하지? 오랫동안 미워했구나.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어때요? 내담자에게 위협이 되는 거고요. 상담을 하고 치료자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뭐 혹시 제가 모든 무속인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무당 같은 사람들은 너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내가 한눈에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겁을 주고 이 부적을 써봐 막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예요? 가설로 갖고 있으면서 이제 나는 계속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서 내 가설에 맞는 단서들을 취합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석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예,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민규 씨의 감정은 어떤가요? 아니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감정이 너무 힘들면. 이때 이 청년 민규가 우리 지금 직면도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요? 한숨을 푹 천장을 보고 공허한 눈빛으로 하는 얘기가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뭐 큰 상도 받으셨어요. 의사로 아주 그냥 큰 상도 받으셨고 장학금도 주십니다. 훌륭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뭐를 느껴요? 청년 민규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느끼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일치가 된다면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의사로서의 그것도 훌륭하시지만 또 장학 사업도 정말 꾸준히 조용히 해오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직면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경우는 말은 훌륭하시다 그러는데 행동은 하면서 또 어떤 비언어적인 행위가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직면이 필요해요. 관계가 탄탄할 때 한다 그랬죠.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위협적이지 않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딱 보면 알겠는데 지금 네 말투가 아버지 훌륭하지 않아? 너한텐 이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어때요? 청년 민규가 자기의 억압된 진짜 얘기를 할 수 있는 직면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컨대
민규 씨는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깊은 한숨과 공허한 눈빛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민규 씨의 진짜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 예.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은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면 너 지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진짜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바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직면한 거죠. 예, 아셨죠? 예. 그러면 이 청년민규는 그 다음에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너무나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아버지에 대한 오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 또 그다음에 아버지가 갖는 권위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이거를 지금 이 오래된 분노와 두려움을 이 사람을 믿고 밖으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으로 삭히거나 집으로 가버릴 것인가.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저항이라는 개념, 전의저항 배웠죠. 어떤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전의저항이죠. 바로 이 사람을 믿고 진짜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냥 집으로 가거나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이때 그러면 이 전의저항이 일어나는 양가 감정 상황에서 치료자가 어때요?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그럴 때 바로 잠시 후에 이게 안전한 관계일 때 무의식적으로 바로 전이가 일어나요. 어떻게? 앞서서 우리가 전이는 클라이언트의 오래된 분노나 이런 부정적 감정의 대상이 마치 치료자가 그 대상인 것 같이 표현하는 게 전이가 유발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속에서 이런 저항이 있다가 자, 이제 전이가 유발됩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더더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70점 받아가면 80을 받아오라 그러고, 드디어 100점을 받아가면 너 강북의 100은 강남의 80인 건 아니야. 저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하면서, 사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인데 치료자에게 그 오래된 무의식으로 억압된 감정을 치료자가 마치 그 사람인 것 같이 표현할 때 전이가 유발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직면의 얘기도 했고 전의저항, 전의도 얘기했죠.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 가설이 지금 맞았잖아요.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서 맞았죠.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서,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드디어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 일정에서 해석이 바로 뭐였어요? 바로 가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 마지막에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해석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케이스라면 아마도 요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민규 씨가 꿈이긴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과 분노가, 억압된 분노가 꿈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완벽주의를 맞출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감정이지만 아버지가 차라리 일찍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도 그런 꿈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어떤 감정이든 그거는 판단이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땐 문제지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도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어때요? 얘기를 해주면서 이 꿈이 오래된 억압된 분노가 그렇게 나온 것. 예, 그러니까 명시몽 속에 들어있는 잠재몽을 해석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민규의 무의식을 의식화해 주는 거죠. 왜? 민규는 이전에 호소했던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 교수님 A에 대해서는 나하고 싸운 적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 교수님 숙제는 하기도 싫고 그 시험 공부도 안 돼서 지금 재수강인데도 또 공부도 안 되고 과제도 안 하고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에 대한 오랜 분노가 아버지를 닮은
저음의 어떤 목소리를 가진 교수님이라거나 아니면 닮은 바가 없어도 교수라는 아버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내 오래된 분노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전이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꼬이는 거죠. 아, 이거 필수 과목인데 재수강인데 또 들어야 되나? 아,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하가 일어나는 거죠. 해석을 통해서. 아,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닮은 교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싫고 화가 나서 내가 그랬구나. 또 이 꿈을 통해서 내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분노가 차라리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참 두려운 감정인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꿈을 내가 노른 줄 알고 그런 꿈을 꿨는데 결국 내가 쏜 건 아버지구나. 이 꿈 얘기를 잘 해석을 해주면 봐요. 민규는 아버지 제가 잡겠습니다. 이건 뭐죠? 이번엔 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아버지 잡았죠? 했는데 가서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확 이렇게 둘 칠 때 피를 줄줄 흘리는 건 아버지인 거는 뭐예요? 이번에도 인정해 주시지 않겠구나. 80은 90, 90은 100, 100은 또 너 강북의 100은 강남의 80인 건 아니야? 이렇게 그 두려움이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게 그런 꿈으로 꾼 걸 해석을 해주고 일상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전이가 유발돼서 문제가 되는 거를 깨닫게 도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전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꿈으로도 나타나고 일상에서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걔는 그냥 싫어.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그냥 싫은 거 특별한 경험이 없고 그럴 때에는 사실은 내 무의식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민규는 뭐가 일어나죠? 아하가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거. 아버지에 대한 오랜 분노가 그런 꿈으로 나왔고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의 그 두려움이 그런 꿈으로 나왔고 또 아버지에 대한 오랜 분노가 아버지를 닮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표현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이런 과정, 예, 이걸 바로 훈습, 철저학습. 근데 오늘은 꿈으로 이렇게 한 번 됐다고 한 번에 아하가 일어나서 절대 이젠 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적인 한 번의 이례적인 게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전이가 일어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그 개입은 되게 장기 개입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훈습, 철저학습은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바로 통찰이 이루어지고 지적인 통찰을 넘어서 한 번의 이례적 지적 통찰이 아니라 체득적 통찰이 돼야 이제 내가 일상에서 치유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또 누군가의 어떤 권위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냥 싫을 때 아하 통찰이 있을 때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내가 또 그러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미해결 감정을 저 사람에게 그 대상이 돼서 지금 내가 쏟고 있구나.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이 계속 똑같은 웅덩이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아하가 일어나면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서 그 웅덩이가 보일 때 드디어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이트의 철저학습 훈습의 과정이고 그러한 프로이트의 전통 정신분석의 직면, 전이저항, 해석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훈습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내가 그 반복 강박을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반복적인 경험을 해서 비로소 그런 철저학습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아는 거죠. 자기 이해의 확장,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무의식을 이해하고 자기 통합의 확대.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해석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클라이언트가 그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장기 개입이고 이때 치료자가 오늘은 이렇게 전이했을 땐 받아줬는데 내일은 누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이제 그만해. 이런 식으로 되면 일관된 부모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또 퇴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힘들고 치료자에게 인내와 버텨주기에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천 기술로는 무엇보다도 정말 그 방법이 뭔지 알고 우리가 적용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그때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들과 관련돼서 기술로는 보다 더 기법에 대해서 어떻다? 기법에 대해서
정말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하고 예제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고요. 인행사하고 좀 겹치는 부분까지 정리하시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과정이나 기법 위주로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답게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 관련돼서도 보면은 뭐 훈습 자유현상 전이 나올 만한 키워드들로 넣어드렸으니까 가로넣기 해보시고요. QR 같이 풀어보시고, QR 누르셔갖고 OX 풀어보시면 저희가 기출문제 중에 이와 관련된 문장들 OX, 그 다음에 핵심 문장들 OX 열심히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런 어떤 나눔의 집이 갖는 각 챕터 강의마다 끝나는 요런 작업들을 저하고 함께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의 체득화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장 정신역동 모델, 이제 그 많은 모델의 첫 번째 프로이트의 모델들을 봤습니다. 개념들이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왔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